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14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호실적 발표와 지표 개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임박설 등 겹 호재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월과 같은 0.6%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는 8월 1.7%보다 높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유럽연합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외환시장에서 원화값 강세 악력으로 작용해 원화값이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후속 조치로 스페인 은행들의 등급을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세계적인 석가 기요타니 노부히로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계 경제 저성장 위험을 지적하며 선진국의 확장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하면 제2의 웅진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 비용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최근 와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빚지는 그런 형국인 셈인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이 걱정에서 그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도요. 그 고충을 함께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발빠른 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글로벌 마감 시장 알아봐야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세계 증시들 간만에 대부분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분기 실적과 매출액이 예상치를 뛰어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13,551을 나타냈고요. 나스닥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1,4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구제 신청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들 급등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신청 발표는 미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국채 상승을 자극할까 봐 염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12%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800선, 독일 닥스 지수 1.58% 115포인트 오른 7,37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36%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500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매 판매 수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점이 일본 증시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44% 123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8,700을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에서 2,098을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소폭 오르면서 21,200선에서 장을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1개월 사이 1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기업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았고 지표가 주택시장의 강세를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금일 상승으로 지수는 9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요. S&P 주요 10대 업종 모두가 상승했으며 원자재주와 에너지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뉴욕 금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의 약세를 나타내며 사흘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1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8.7달러, 0.5% 오른 1746.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18일과 19일이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스페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유로화의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EU 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 그리스의 해법이 나온다면 달러화가 유로화의 추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선물가가 화요일 어제죠 보합세의 등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날 만기가 되는 브렌트유 12월물은 0.7%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만기를 앞둔 경계 장세와 함께 유럽과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이 미국의 충분한 공급 여력 등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WTI 선물가는 보합권의 등락 장세가 이어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독일 경제 지표의 호조와 스페인, 그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골드만삭스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죠.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32% 올라서는 등 유럽 지수들이 적게는 1%, 많게는 3%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개선된 독일 경기 예측 지수와 미국 기업들의 분기 어닝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럽 증시를 이야기하면서 최근 들어 스페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페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스페인이 유럽 안정화 기구에 신용 한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신용 한도를 요청하면 공식 구제 금융을 요청할 때 수반되는 재정 긴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이 유로 안정화 기구를 통해 스페인의 예방적인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할 것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마케더치는 독일 유럽정부 소속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날 보도했는데요. 스페인과 독일이 구제금융 신청을 놓고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재정의 위기의 또 다른 한 축인 그리스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추가 구제 기금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공포심리 약화로 그리스의 조달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3, 4분기 순이익이 15억 1천만 달러, 주당 2.85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3분기에 주당 84센트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침 신문 살펴보면서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K더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데 아마 앞으로 수요일마다 좀 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신문 보시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면 기사로 연금저축 10년 수익 은행 이자보다 적어 요 내용은요. 저희가 2부에서 전문가 연결을 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저기 3면 기사를 보면은 무제한 돈 풀기의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먼저 화답. 그래서 뭐 세계 각국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그 양적 완화 정책에 관한 어떤 성과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죠. 뭐 사실 그 양적 완화가 2009년도 제1차 양적 완화, 예. 2010년도 2차, 그리고 올해 뭐 3차까지. 그리고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실질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매년 지금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먼저 반응할 것은 사실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에도 우리 보면 이제 부메랑 바이어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 뭐 2008년도 금융위기에 그 핵심이 사실 미국 서프라임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서프라임이 사실 그 붐이랑 바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 쉽게 말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말은 시장이 제공한 데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서프라임으로 인한 이 금융위의 공포 영화 제2탄 뭐 이런 것이 조금 이제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가속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뭐 7월 달에 약간 주춤했다가 네, 다시 네.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네. 독일도 또 지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한국도 네. 재건축, 미분양 시장 중심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대고 있다 하는 네. 기사가 나와 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 세계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화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 특히 그 라틴계, 남미 유럽 쪽의 그 금융위기를 놓고 볼 때 사실 독일이 가장 안전한 자산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본의 집중이 독일로 일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일 부동산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 가격의 상승 기조가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쉽게 말해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조금 나은 나라들은 오히려 좀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자산의 이동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되는 연동하는 마켓 심리가 조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요번에 마련된 이제 취득 양도세 감면 예, 효과일 예. 것이다. 그리고 사실 취득 양도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올해 네. 말까지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주 그 상세하게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특정 제도의 영향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미시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연동되는 한국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 경제적 상황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우량한 국가들은 미시적인 경제 정책과 그 상관없이 그 부동산 경기가 조금 이제 고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면의 아래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은요, 네. 물론 이제 앞에서 세계 각국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공조로 네. 만들어낸 어떤 성과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봤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돈이 지금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국내에도 그 자금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네. 투자가 늘어나면서 네. 결국 지금 원화값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네, 하는 네. 기사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죠. 사실 그 원화값이 연중 최고라는 타이틀 기사는 나왔습니다만 예. 조금 이제 환율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원화가 강세가 들어가는 것이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의 결정은 뭐 그 거시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개입을 시도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 매크로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가 환율입니다. 예. 사실 미국 페드 은행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값 같은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실질적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쪽 한번 그 무역 수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980년부터 한 15년, 17년간은 우리가 누적적으로 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한 600억 불 정도 누적적으로 적자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8년 이후부터 1998년 이후부터 금년까지 뭐 예. 작년까지 하면은 누적적으로 흑자가 약 한 한 3천억 불 정도 난 상태입니다. 네. 당연히 그 자산의 공급, 그 화폐의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해당 국가는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면 달러의 상대에 달러값이 있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가 올라갈 원화값이 수밖에 올라가겠죠.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무역 수지 흑자 기조를 고려를 해보면은 원화의 강세는 피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예. 지금 1,150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과거 역사적인 것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조금 속도가 좀 예. 느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이 부분은 그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거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극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화값이 오르게 되면 어떤 연유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기본적으로 되는지. 예. 그 달러든 원화든 간에 통화의 그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 우리나라라는 한 국가 거시 경제 안에 예. 외부로 돈을 3천억 불 벌어들이면 3천억 불 국내에 들어와서 유동이 되는 거니까 어떤 예, 식이든 예. 간에 예. 원화로 바뀌어서 유동이 예. 되는 거니까 화폐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그 화폐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예전같이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높은 시절 인플레이션 좀 다른 성향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자산에 또는 자본에 예. 해외 쪽에 선순환 투자 일어나는 쪽으로 조금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성장 기조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문제가 심해질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원화값이 오르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네. 효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네네. 원화값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네. 지금 수출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네.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출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항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어젠다는 맞는데요. 예. 일단 그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매월 그 무역 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우려하지 말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인한 그 다른 부작용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올해 초에 많은 기업들이 한 1,150원 선을 예상을 하고 네네네. 전략을 많이 그렇다고 짰었는데요. 합니다. 지금 네. 이제 계속 원화값이 오르면서 1,150원 선이 조금 붕괴가 되면 네. 아무래도 좀 기업들 당황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 이제 기업들은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환율을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강한 편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환율이 급속하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예.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요, 얼마 전에 저 금감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예, 그 예. 부분 제가 지금 16면 기사 보고 16. 있습니다. 예, 예, 예. 16면을 좀 같이 봐주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16면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네네. 금리 인하로 은행 손실이 4천억에 이를 네, 것이다라는 네네.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가상금리를 임으로 올리지 마라라는 네네네.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 손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를 임으로 올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그것을 이제 금감원이 좀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네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일시적인 이제 은행의 손실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항구적인 어떤 그런 은행 손실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요주의하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은행이 사업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출금리하고 조달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달금리는 어떻게 보면 원가 같은 개념인데 대출과 조달이 동시에 반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개월 평균 3개월 단위로 금리 조정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은 바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바로 그렇죠. 조정을 바로 해야 떨어뜨려야 되고. 되는 거고 조달하는 것은 평균 한 1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한 7개월간의 미스매칭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 미스매칭으로 인한 이제 은행의 예상 손실입니다. 네. 확실한 손실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미스매칭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은행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로스를 테이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로스를 회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객들에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대출 거죠.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편법으로 가산금리라는 항목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은.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은 좀 되어야 될 것은 확실한 사항이고요.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은행권의 그 예대 마진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뭐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가계 대출 금리가 평균 우리나라 지금 뭐 한 5% 미만 4.9, 4.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산 금리 기준을 보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가계 대출 금리 한 절반 정도가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절대 숫자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가산금리라는 좀 높은 좀 부분처럼 있을 수 비용적인 있죠.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네요. 뭐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금리를 얼마 전에 인하를 했고요. 네. 2.75%로 그렇습니다. 인하를 했고 향후에 또 금년에는 한 번 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또 시장의 예측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 가산금리 임의로 올리지 말라고 요청을 한 것도 금리 인하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기대했던 만큼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일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좀 실기를 했다, 너무 좀 늦지 않았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금리 인하 추세는 당분간 뭐 얼마나 자주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마켓 앞에서도 본 것처럼 지금 이제 양적 그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만 그 반대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렌드는 그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감원이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로 인한 그 은행의 손실 예상은 일시적인 효과, 예를 들어 7개월 정도의 미스매칭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 금감원의 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금감원의 정책이라는 것이 시중은행에 전달되고 일선에 집행되는 사이 7개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들도 돈 필요하신 분들이요. 그렇죠. 예.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좀 빌리려고 할 때는 좀 어떤 전략으로 지금 글쎄요, 아무래도 접근을 해야 이제 될지. 금리의 하향 기조, 상승 기조보다는 하향 기조가 좀 더 확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자금에 빌리는 쪽은 좀 천천히 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을 운용하시는 쪽에서는 좀 롱텀으로 좀 빨리 좀 하시는 것이 좀 돈 필요해서 좀 대출하실 분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면 기사 보겠습니다, 대표님. 17면 기사 보면 참 이게 오랜만에 흐뭇한 소식인데 네, 그러네요. 러브콜 쇄도 한국 부품 골든타임 아주 기분 좋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여기 보면 서브타이틀 보면은 이제 한미 FTA 효과도 일부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대 기아차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국 부품 업체, 중소 부품 업체의 경쟁력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동안 이제 일본 기업이나 그 중국 기업 중간에 위치하면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중소 부품 회사들의 그 입장이 그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 비해서는 사실 대기업에 종속되는 수직 계열화의 어떤 그 산업 구조에서 잘 헤어나질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뭐 대기업에게만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 국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중소 부품 회사들이 스스로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중소 기업들도요 공급처를 글로벌 시장에서 다변화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시장에서 키우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대기업 간의 상생 문제도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국내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상생에 대해서 그 너무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중소 부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충분하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시장 스스로의 시장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이든 대우든 현대든 굉장히 성공한 대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좀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 중소 부품 업체에 대한 그 뭡니까 수요 측면은
뭐 중동 시장도 굉장히 지금 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동 시장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비즈니스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부품 쪽에서는 이제 일본 업체들과 우리가 많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부품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격차라든가 네.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술 격차는 뭐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뭐 항목이 워낙 많으니까 일관되게 말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기술 격차는 뭐 있더라도 예. 경제적인 의미를 일으킬 정도의 기술 격차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현재 환율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이 너무 강세고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한국 부품 업체 골든타임이라는 기사를 살펴봤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을 더 키워가지고 국내 시장에서도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K더 인베스트의 김한수 대표님과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박희준의 여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와 전문가의 목소리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감사합니다.